안녕하세요. 북만남 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센셜리즘, 본질에 집중하는 힘, 그렉 맥커훈이 지은 책을 가지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렉 맥커훈은 어떻게 이 글을 시작하냐면 주로 이렇게 지금 앞에 표지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에센셜리즘, 이렇게 막 뒤죽박죽 비에센셜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본질을 추구한다는 거고요. 이건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에서 막 뒤죽박죽 엉켜있는 비에센셜리즘 사람들, 이건 본질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에센셜리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성과가 없는 사람과 정말 적은 일을 하는데 성과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 자신의 에너지가, 사람에게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에센셜리즘 리스트들은 이렇게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막 여러 군데에 발산을 한다면, 에센셜리스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모아서 쫙 발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버릴 건 버리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버릴 건 버리고 나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쫙 집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센셜리스트, 가장 중요한 일들을 선별하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데 있다. 린위탕 작가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책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요청을 거의 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저자는. 그래서 모든 일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시 얘기할게요.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죠? 성과도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만 하고 그 외의 업무들은 전부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스위치를 다 꺼라. 함께 일하는 주변 사람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업무의 요청을 받아들일 때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세워라. 높여라는 거죠. 기준을. 모든 것들을 해주세요 할 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NO라고 외치는 거죠.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을 넘어가는 일들만 자기가 한다라는 거죠.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일에 대해서 동일한 판단 기준. 근데 문제는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변덕쟁이가 되겠지만 자신의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 항상 동일하다면 아무리 많은 일들이 와도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에센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기주의자나 방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기주의나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만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버리는 거죠.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일하는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일들을 이렇게 걷어내고 난 다음엔 뭘 하냐면요. 자신에게 본질인 가족에게 시간을 쓴다는 거고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간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봐, 혹시는 NO라고 외친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나에게 요청하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YES라고 말하는 것,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YES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NO라고 외쳤을 때 그 사람의 일정한 기준이 동일하다면 NO라고 외쳤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 상대방의 감정도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죠? 나의 동일한 기준, 이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 기준을 내세우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기준을 내세우면 안 되는,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요청했을 때도 이 기준, 이 사람이 자신에게 요청했을 때도 이 기준, 똑같은 기준을 제시한다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에센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에센셜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하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지금 나는 제대로 된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소수의 것을 가려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에센셜리즘은 자기 자신의 선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고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에너지, 자신이 가진 역량을 다 쏟아붓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센셜리스트와 비에센셜리스트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에센셜리스트는 소수의 중요한 일만 생각하고요. 비에센셜리스트는 무엇이든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에센셜리스트는 행동을 할 때요.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적게 일을 한다면 비에센셜리스트는 무조건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에센셜리스트는 만족스러우면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고요. 비에센셜리스트는 일과 삶에서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아라 라는 건데요. 이 에센셜리스트는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7가지 습관 중에서 거기서 3번째 해당하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뒤에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요.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가지고 중요한 일, 급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구분해 놓고 하라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라라는 것을 이제 본질이란 말로 바꾸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삶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인 거죠. 거기에는 정답도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순위인 거죠. 그리고 비에센셜리즘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너무 많은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많은 사회적인 역할들을 모두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을 이제 묵묵히 지키는 굿보이 굿걸,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콜버그의 3수준 6단계의 도덕 발달 수준이 있거든요. 발달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굿보이 굿걸 단계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아유 착하다, 아유 착하다, 누나가 이렇게 해주니까 아유 착해, 우리 딸은 착해 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아이를 키워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란, 다른 사람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착한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해. 착하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평판을 들어야 돼. 라는 것을 NO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재작년에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병가를 내고 그 아이 병간호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후회가 되는 게 그때 딱 하루 연가 내고 아이를 병간호를 하고 그 다음은 신랑에게 부탁을 해서 신랑이 이제 연가를 내서 아이랑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아이랑 충분히 관계도 잘 맺고 잘 해주는 건 맞습니다만 아이에게는 그때는 엄마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제 퇴근하고 밤에 가서 아이랑 자고 또다시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밤에 다시 가서 아이랑 병원에서 입원했는 아이와 자고 이랬었는데 지금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 아이가 폐렴에 걸렸던 부분이잖아요.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야 되는 그 상황에 직장에 이야기를 하고 연가를 내서 아이 병간호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후회가 되게 들어요. 저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저의 아이가 가장 위에 있는데 저는 그때 너무 많은 일과
나의 가족, 일과 나의 아이를 동시에 두고 두 개 다의 에너지를 붓고 있었던. 그때 저는 회사에서도 조금, 이렇게 4시 반 땅 되면 이제 가버려. 애 병원 간호를 하러 갔어야 되는 그 상황. 아이에게도 왔어도 아침부터 4시 반까지는 엄마는 없는 아이. 그리고 밤에 왔을 때 그 불만을 나에게 다 토로하는 것도 받아주고 이랬었는데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5일 동안의 시간에 제가 연가를 내고 이런 상황이라서 병간호를 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했었던, 엄마가 정말 필요했던 그 순간에 저는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의 피로감이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쏟아지면 힘들어서 역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아주 간단한 선택지만 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버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짐을, 내가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는 그런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향한 무절제한 추구가 비에센셜리스트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무엇을 다시 이야기하냐면 다시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용기요? 용기를 내어서 나의 진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진실한 용기. 여기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로니 웨어는 호주에서 임종을 앞둔 중환자를 간호하는 일을 했었답니다. 그때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용기를 내어 내 자신에게 진실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인생을 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질문을 하라는 거죠. 본인 자신에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입지 않은 옷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로 참 많은 비유를 하더라고요. 문을 열었을 때 옷장에 입지 않은 옷들 쫙 있잖아요. 그죠? 과감하게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센셜리스트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본질인 거, 본질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골라내야 한다. 중요한 것을 골라내야 한다. 요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에센셜리스트의 삶이라면 비에센셜리스트의 삶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3개나 되는 거죠. 그죠? 무엇을 하지, 왜 하지, 언제 하지 이 3가지를 막 동시에 생각하는 거라면 에센셜리스트들을 어떻게 딱 본질 맞추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색의 기회와 여유를 가진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바쁜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싫어하는 일을 NO라고 거부할 수 있고요.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지 않고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를 쏟아라는 거거든요.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마라. 나 자신에게 진실해라. 나 자신에게. 그리고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주도적인 선택을 가져다주는 삶. 주도적으로 살아라. 이게 스티브 버코비의 7가지 습관의 첫 번째 습관이 사실은 주도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라. 주도적인 선택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이겠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매들린 맹글의 작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지 마라라는 거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샤르트르, 실존주의자인 샤르트르도 우리에게 이제 선택에 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었는데 왜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선택을 하게 될 때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꾸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거거든요. 근데 기꺼이 선택해라. 그리고 기꺼이 뭐죠? 그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져갈 수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뭘까요? 잊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하지 않는 건 잊혀졌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학습된 무력감이 학습된 것을 가지고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에센셜리스트들은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요. 비에센셜리스트들은 내가 해야만 해. 이런 거 해야만 해. 이런 거 없어요. 네. 내가 선택하는 거죠. 비에센셜리스트는 선택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에센셜리스트들은 선택의 힘을 내 것을 내가 선택할게. 내가 주도적으로 살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하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라. 중요한 것은 극소수다. 에센셜리스트들은 거의 모든 것을 비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센셜리스트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은 정말 극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극소수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 때문에 놀라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진정한 에센셜리스트로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2단계 평가하기. 어떻게 해야 본질적인 소수를 구분해낼 수 있는가? 살펴보고 평가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생각의 공간을 마련하라. 저는 지금 이 방이 저희 이제 사색의 공간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올 때는 이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방송을 찍을 때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의 공간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흑 공간이라는 것을 스탠버그 디자인 스쿨에는 만들어 놓는답니다. 암흑 공간.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고요. 무언가를 온전히 집중하려면 현재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집중을 위한 공간, 자발적인 감금 상태를 만들어라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자발적인 감금 상태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집중을 위한 자발적인 감금 상태. 자기만을 위한 조용한 공간을 찾아가라. 자기만을 위한 조용한 공간을 찾아가라. 이런 공간, 이런 카페 하나를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자동차 안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자동차를 몰고 조용히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차를 세워놓고 사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독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생각을 위한 여유의 시간을 가져라는 거고요. 여기 저는 빌 게이츠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정말 바쁘잖아요. 1년에 2번씩 시간을 내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는데요. 생각을 하는 휴가. 아주 오래된 인문 서적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네. 인문 서적. 윤리교사인 저로서는 정말 인문학 책을 읽어야 해요. 사실은 정말 논어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셔야 하고요. 정말 인생의 진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고전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 인문학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든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거기 인생의 답이 다 있어요. 네. 몇백 년을 거쳐서 읽혀지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거든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인문학 서적을 들고 1년에 2주, 일주일씩 이렇게 생각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빌 게이츠만큼은 안 바쁘지 않을까요? 빌 게이츠가 우리보다 덜 바쁘려나? 모든 일들은 밑에 아웃소싱해서 일단 우리가 다시 인문학 책을 읽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는 것도 중요하다. 내면의 어린이를 포용하라. 이거 보이세요? 짠! 제가 예전에 저희 학교에 있을 때 제 교무실 책상 위에 두었었던 피규어입니다. 네, 짠! 카카오 브랜드. 예전에 현대백화점 갔을 때 카카오 브랜드 샵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걸 하나 사서 이렇게 제가 보이는 곳에 이렇게 딱 꽂아놨었어요. 지금도 저의 공간에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보면 그냥 씩 웃게 되잖아요. 씩 웃게 되는. 그래서 내면의 어린이를 포용하라라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어린 아이가 깨어나고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은행에서 갑자기 잘리게 된, 해고된 직장, 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장이 이제
하기 싫은 일에서 해방되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모두 다 어린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그래서 노는 거 충분히 잘 놀아주어라 라는 거거든요. 비에센셜리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이는 하찮은 거야. 놀이는 비생산적인 거고 시간 낭비야 라고 한다면 에센셜리스트들은 놀아야지. 노는 것이 본질적인 행위야. 놀이가 탐구를 높여. 네, 놀아야죠. 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즐겁게 살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요. 그죠? 놀이가 돈에 끼치는 영향. 동물의 연구를 해봤는데요. 북미 회색 곰을 15년 동안 연구했더니 어떤 곰이 오래 사냐면요. 가장 많이 노는 곰이 오래 산답니다. 에센셜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방식이 도움이 된다는데요. 첫째, 놀이는 가능한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놀이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두뇌과학 전문가인 하로웰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놀이가 인간의 경영 능력을 높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도 크지만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충분히 잠을 자라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라. 네. 잠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잠의 중요성을. 네.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 자신에게 회복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이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더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의지를 갖고 살아가라.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감옥에서 27년을 넬슨 만델라가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인생의 모든 것에 집중했고 모든 것 나머지는 버렸답니다. 본질에 집중했고 나머지는 버렸고요. 뭐마저 버렸냐면 분노마저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목표를 만드는 건 결코 쉽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여기 용기를 내라 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 16장 33절에 보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면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가장 자신에게 중요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용기 냅시다. 적절한 때 이루어지는 적절한 거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시민 불복종 운동. 흑인이 예전에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의 버스 칸이 나누어졌었던, 흑인이 버스 의자에 앉을 수 없었던 그때 과감하게 NO라고 외쳤던 로자 파크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때 그 흑인 여성 한 명의 NO라고 거부했던 그것이 지금 미국 사회를 많이 바꾸어 놓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아닌 것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자고요. 우리 삶에서 나의 본질, 나에게 요구되는 내가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NO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시민불복종 운동까지는 못하더라도 내 삶 안에서라도 해봅시다. 사회적인 압박을 극복하라.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착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본질까지는 그 역할을 거부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넘어버리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해주었던 배려가 나중에는 당당한 권리인 것처럼 요구할 때 우리는 과감히 NO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에센셜리스트는 피터 드러커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기를 잃는 대신에 존중을 얻는 상황을 익숙해져라. 좋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이게 좋은 사람이야 들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NO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그런 NO라고 외치기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내어놓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침묵, 그다음에 부드러운 거부.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이 없이 책을 쓰느라 짬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이 끝난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번 여름이 지날 쯤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거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도 만약에 힘들다면 제가 일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을 확인해 봤더니 안 되겠습니다 라고 알리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이렇게 제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를 빼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을 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유머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하시다고 하네요. 당신이 X까지는 할 수 있지요. 제가 Y, X까지 해주면 제가 Y까지 해드릴게요. 요까지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 이러한 팁들도 주고 있습니다. 그만둘 일은 그만둬라. 지금 손해를 봄으로써 더 크게 이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에센셜리스트가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에센셜리스트의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요. 미리 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때 우리는 그 예상을 일어나는 아주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완충 장치는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약속 시간 때문에 급하게 막 운전을 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에센셜리스트들은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약속 시간을 정해놨을 때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하도록 시간을 미리 준비한다거나 완충 장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에센셜리스트들이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라는 거고요. 처음 예상한 시간보다 50%를 더 하라라고 표현할 정도로요. 계획의 오류를 이야기하는데 이 계획의 오류는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에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시간을 되게 짧게 우리가 인간이 인지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계획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때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됐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따져보는 시간보다 확실히 적게 계산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의 오류를 이야기하면서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라는 겁니다. 네. 본질에 집중하되 그 본질을 위해서는 조금 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거고요.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미리 상상해 보는 거죠. 최상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을 모두 다 생각해 보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되게 좋아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찾는 것. 두 번째는 목표를 행동하는 것. 세 번째는 일을 생성하는 것. 근데 이 생성이란 표현이 조금 어려우니까 하이데거가 이 생성이란 말을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진리를 찾고요. 두 번째, 행동하고요. 세 번째,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에센셜리스트는 더 많이 버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요. 그리고 더 많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센셜리스트가 되실 준비 되셨나요? 에센셜리스트가 되시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시고요. 본질적인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하신 거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